자, 요약집 147쪽입니다. 그 개발의 분류가 나옵니다. 자, 분류 보시면 외관에 따른 분류 이런 말 있나요? 자, 외관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유형적 개발도 있죠. 자, 유형적 개발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토목공사, 뭐 건축공사 이런 거. 그러면 당연히 토지의 물리적인 변형이 초래되겠죠.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변형이 초래되는 것이 뭐다? 유형적 개발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형적 개발은 뭐예요? 눈에 안 보여도 개발이 되나요? 예, 용도 지역 지구제가 변경되었다. 그러면 토지 가치가 달라지죠? 그럼 그것도 어때요? 토지의 유용성을 증대하고자 노력이니까 개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변형은 없지만 그 토지의 이용 상태에 뭐가 생길 수 있다? 변경이 초래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썼어요? 무형적 개발. 어려운 말 아니죠? 자,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졌다? 무슨 개발이에요? 복합적 개발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를 변경해서 이렇게 거기다 건물 짓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과 무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게 복합적 개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개발을 분류하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단순 개발 방식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단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땅 자기가 개발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 사업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권리가 어떻다? 불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환지 방식이 있네요. 환지 방식은 과거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런 것들이 환지 방식에 속하는 건데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도시 개발 사업 할 때 이런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환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숙이 안 돼 있는 토지를 개발해서 어때요? 성숙된 토지로 만든다 이 소리죠. 자, 그러려면 비용이 드나요?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부담하는데요? 요만큼 땅을 어때요? 채비지다. 그래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떼놓죠. 그래서 요것을 매각해서 비용으로 부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채비지만큼 떼놓고 뭐 공공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보류지에서 요만큼 떼놓고 그래서 개발해서 어때요? 이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어때요? 재분배해 준다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재분배해 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요 비용 부담 때문에 이런 땅들 어때요? 떼놨으니까 감보율이 적용이 되겠죠? 감보율이 적용이 되면 자, 감보율이 40%다 그러면 100이면 이제 얼마만 받는 거예요? 60만 받는 거죠? 예. 그러면 고맙습니다가 돼요, 안 돼요? 아니, 요 땅은 평당 10만 원이었는데요. 요 땅은 평당 100만 원이거든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예. 그래서 당연히 고맙습니다. 되죠? 예,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물리적 공간 범위는 어떻다? 축소되지만 이 개발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 이익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는 문제가 있어요. 개발이 사유화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이런 환지 방식이 되려면 지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가 상승률에 의존한다 하는 이런 문제점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소유자에게 땅을 되돌려주니까 아무래도 민원 이런 거는 수용 방식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겠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 또 써놨으니까 읽어보면 되고요. 자, 환지 방식 권리가 축소된다면 매수 방식, 다른 말로 수용 방식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어떻게 돼버려요? 이거는 소멸해버리죠. 그래서 권리가 소멸해버린다. 자, 이렇게 권리가 소멸해버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때요? 민원이라는 거 많이 제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보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수용 방식은 또 여기는 환지 방식은 개발할 때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니까 애초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적게 들겠죠. 근데 여기는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다 수용하고 해야 되니까 막대한 용지 보상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 자금 부담이 어때요? 가중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래도 대량의 토지를 확보하기가 가장 쉬운 게 매수 방식, 수용 방식이 되겠죠. 대량의 토지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어때요?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게 요 수용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는 게 아까 뭐라고요? 여기 환지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런 장단점 정도는 뒤에 다 써놨으니까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환지하고 매수를 섞었다.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요? 혼합 방식, 다른 말로 뭐다? 혼용 방식, 그렇게 써놨나요? 그래서 혼합 방식, 혼용 방식은 일부는 환지 방식으로 하고 일부는 매수 방식으로 하고 섞어서 개발하는 거다. 자, 그런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 148쪽에 맨 위에 그 환지 방식하고 매수 수용 방식 서로 비교해 놓은 거 보이시죠?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그 정의에 보시면 가로 안에 택지 개발 후에 소유자에게 다시 뭐 한다고 돼 있어요? 공급해 준다 이런 말 보이죠? 재원 조달 누가 요 환지 방식?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채비지 매각해서. 그러면 간보율이 적용되겠죠? 자, 그래서 용지 공급은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개발 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그랬죠? 예. 자, 권리는 축소됩니다. 간보율 때문에. 장점은요. 이런 환지 방식은 민원이 최소화되고 이렇게 용지 매입비에 대한 부담이 적고 사업비를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하는 게 장점이다. 단점은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가 곤란할 수 있고 결국 높은 간보율에도 불구하고 고맙습니다가 되려면 치가가 어떨 수밖에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치가 상승에 의존하는 개발 방식이고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왜? 소유자가 많으니까 말들이 많겠죠. 또 채비지 매각하려고 내놨는데 안 팔렸다. 그럼 이런 것들 때문에 절차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그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고 옆에 있는 수용 방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권리가 소멸한다 그랬죠. 뭐 장단점 정도는 한번 보라는 소리입니다. 장점에 보면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 아까 환지 방식은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데 이건 정부가 다 이 땅을 뭐 했으니까 수용했으니까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공공사업에 다른 데 재투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단기간에 대량의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 여기 있는 수용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자, 단점은요. 소유자의 민원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해야 되니까 이제 초기에 자금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용지 보상비가 풀리면 당연히 이게 소유자들은 또 옆에 가서 어때요? 농사 짓던 사람은 또 농지 구입해 살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주변 지역의 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논리다. 자, 그래서 요런 정도는 뭐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 개발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신개발이 있고 또 재개발이 있다. 자, 그랬을 때 뭐 재개발을 포함한 각종 정비사업은 여러분이 도정법 배우시니까 거기서 하나씩 배우시고 학개론에서는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재개발을 분류하는 걸 좀 보자는 거죠. 거기 재개발의 유형 해서 한번 보시면 자, 재개발과 관련해서 보전 재개발이 있고요. 수복 재개발이 있고요. 개량 재개발이 있고 철거 재개발이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아달라는 거죠. 자, 보전이라고 하는 건요. 노후 불량화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뭐 하는 거라고요?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재개발. 그게 뭐다? 보전 재개발입니다. 그 세 번째 나와 있죠. 앞으로 노후 불량화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노후 불량화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채택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수복은 뭐죠 이게? 고칠 수 회복할 복입니다. 그러니까 노후 불량화된 요인만 뭐 하면 불량 요인만 싹 제거하면 도시가 기능을 회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치면 도시가 기능을 회복한다. 개량 재개발은 뭐라고 써놨어요? 개량 재개발은 기존의 도시 환경의 시설 기준이나 구조 등이 현재 수준에 크게 미달될 때 기존 시설을 뭐 합시다? 확장. 기존 시설을 확장 또는 새로운 시설을 뭐 해서 첨가. 이렇게 해서 도시의 기능을 제고하라. 그게 개량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싹 밀고 새로 하세요. 철거 재개발입니다. 그러면 뭐 이거 암기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도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도로에 지금 어때요? 이런 모래나 자갈이 굴러다니고 있다. 그러면 도로가 파일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뭐요? 모래 치우다 이렇게. 그게 뭐죠? 예방. 그게 보전 재개발입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뭔 일이 생겼어요?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움푹움푹 파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갔더니 땜빵 해야 된다 그러는데 자 뭐죠? 예, 고쳐야 되겠죠? 노불량화된 점만 싹 제거하라. 요런 것만 제거하면 다시 기능을 회복한다. 그게 수복이고 계량은요. 이제 차가 많아져서 2차선 도로 아무리 이게 노불량률 제거하더라도 계속 막히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넓혀야죠. 기존 시설을 뭐하거나 확장하거나 뭐 고가도로 놓거나 이렇게 새로운 시설 첨가하거나 이런 게 뭐다? 계량 재개발. 싹 밀고 새로 하자. 철거 재개발. 그래서 요리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재개발이 되는 거죠.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은 보전 재개발이고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149쪽. 자, 이 개발의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공적 주체가 하는 공영개발 있죠. 공영개발 한다는 것은 그 필요성에서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 우리 공영개발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기억납니까? 그럼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해요? 정책할 때 두 가지 경제적 기능. 그게 뭐였어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 시장 실패 원인 생각납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 자, 외부 요가라든가 공공재가 존재하면 또 정보의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이 있으면 독과점 같은 이런 불안전 경쟁이 발생하면 시장 실패가 생긴다. 정책할 때는 뭐 중요하게 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시장 실패가 생기면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또 정치적 기능 그게 뭐였죠?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추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다 하는 거고요. 뭐 장단점 이런 거는 그 옆에 있는 그 공영개발 매수 방식 있죠? 그거하고 같은 의미니까 읽어보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이제 개발을 지금 주체에 따라 분류하는 거예요. 공적 주체가 하는 공영개발이 있고 민간에서 하는 또 무슨 개발이 있어요? 민간개발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중에 민간개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 민간개발 방식과 관련해서 거기에 보시면 자체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나요? 자, 자체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뭐 하는 거다?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좋은 점은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장점에 보니까 개발 사업 이익 다 누가 가져간다? 토지 소유자가.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의도한 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업 수행 속도가 빠르다. 소유자가 알아서 탁탁 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 내려서 진행하면 되니까 수행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근데 단점은 소유자가 위험도 다 떠안아야 된다. 그리고 자금 조달도 다 누가 해야 된다. 소유자가 다 떠안아야 된다. 자, 그래서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자체개발 사업이다 하는 걸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 박스에 써놨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위험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다? 지주 공동사업입니다. 자,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해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지주 공동사업이다. 그러면 이때 가장 좋은 점은 위험을 서로 뭐 할 수 있다? 분산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 자, 뒤로 넘겨서 150쪽에 그러면 지주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유형들이 쭉 나오고 있죠. 자, 지주 공동사업. 자, 그게 보니까 공사비를 뭐로 변제하는 거? 대물로 변제하는 거. 다른 말로 등가 교환 방식이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뭘 제공했다고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부담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개발업자가 부담한 공사비하고 뭐하고 여기 토지 가격하고 비율에 따라서 등가로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등가로 뭘 나눠 갖자? 요 토지 건물을 지분을 서로 나눠 갖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뭐로 나눠 갖는 거요? 대물을 서로 나눠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비 대물 변제 또는 투입된 비용만큼을
건물로 등가로 나눠 가지는 거다.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자, 이거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공사비 부담해서 건물 지었죠? 그럼 이걸 뭐 한다는 거요? 분양한다는 거요. 분양하면 분양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돈으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은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이건 지주공동사업이죠? 그러면 개발 이익은 누구하고 누가 나눠 가지는 거예요, 이거? 토지 소유자하고 누구하고? 개발업자가 이제 들어간 비율에 따라서 돈으로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발 이익은 누구에게 기속된다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2번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에서 두 번째 이런 말 써놨죠. 대표적인 지주공동사업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자금의 조달 주체는 개발업자고 개발 이익의 기속 주체는 토지 소유자하고 누구라고요? 개발업자다. 그러니까 돈으로 이건 서로 나눠 갖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익의 기속 주체가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투자자 모집 방식은 어디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거 배운 거 기억납니까? 신디케이트 그러면 소구자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투자자에게 지분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분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 신디케이트가 되겠다. 자, 그래서 투자자 모집 방식은 개발 사업자가 부족한 자금을 일반 투자자를 모집해서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투자 수익 또는 지분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업 무슨 방식이 있어요? 수탁 방식 또는 다른 말로 사업 위탁 방식 이런 게 있다. 자, 사업 수탁 방식을 하나씩 읽어드리면 자,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의 일체를 개발업자에게 만다 위임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을 대행해주고 수수료 받는 방식이다. 자, 사업 주체가 누구죠? 토지 소유자입니다. 사업 주체가 신탁회사인 신탁방식과는 구별된다. 이익의 귀속 주체도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입니다. 건물의 소유권도 누구에게 있어요? 토지 소유자에게 있어요. 자금 조달도 누가예요? 토지 소유자. 사업이 누구 명의로 해줘요? 토지 소유자. 그러면 자체 개발 사업하고 뭐가 달라요? 자, 그랬을 때 맨 밑에 보충학습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융통해 오죠. 그래서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이렇게 위임하는 거죠. 개발업자에게 이제 위임하는데 그 보면 일괄임대 이런 말이 있나요? 그래서 이 일괄임대를 해서 개발업자가 전대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자체 개발 사업은 임대도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개발업자에게 일괄 임대를 해서 그 임대에 대한 것은 개발업자가 책임을 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위험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임대라든가 이런 것도 다 토지 소유자 명의로 되지만 그 일괄을 임대해서 전대하는 방식으로 개발업자가 위험을 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자체 개발 사업과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사업 수탁 방식하고 적어도 그 옆에 151쪽의 맨 밑에 있는 토지 개발 신탁하고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토지 개발 신탁 있나요? 자, 우리가 신탁 방식이 있죠? 자, 신탁 방식에서 신탁은 자, 관리 신탁, 처분 신탁, 뭐 토지 개발 신탁, 담보 신탁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신탁은 무슨 신탁이에요? 토지 개발 신탁. 그러니까 토지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개발해 달라고 신탁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 토지 신탁 방식 같은 경우 소유자가 있겠죠? 소유자 갑이 있으면 이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을 한다는 것은 신탁회사에다가 신탁을 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뭐 해주는 거라고요? 이전해 주는 거라 그랬어요. 이때 소유권 이전은 형식상 소유권 이전입니다. 실질상 소유권 이전 그러면 안 돼요. 왜? 실질적으로 소유권 넘어가 버리면 갑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고 그러면 신탁회사는 여기에다가 뭘 준다? 신탁 수익증권을 줍니다. 그러면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도 누가 하는 거예요? 신탁회사가 합니다. 조달해서 건물을 지었죠? 지어서 분양이나 임대를 하겠죠? 분양이나 임대도 개발 명의도 누구 명의로? 신탁회사 명의로 분양이나 임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수익이 들어오면 신탁에서는 당연히 자기들 어때요? 신탁 수수료라든가 관리비 이런 거 떼겠죠? 이런 비용은 떼고, 그리고 남은 수익을 누구에게? 신탁 수익 증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수익자에게 배당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방식이죠? 신탁 방식. 자, 그러면 신탁 방식은 거기 151쪽 맨 밑에 토지개발 신탁에서 토지 신탁은 소유권이 넘어가죠? 신탁 대상은 뭐죠? 토지입니다. 개발 사업 주체하고 개발 비용 부담 누가 한다고? 수탁자인 신탁 회사가 하게 되고, 개발 후 건물의 분양 임대가 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 수탁 방식은요, 소유권 안 넘어갔죠? 그리고 신탁 대상은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을 맡긴 거잖아요. 땅을 맡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개발 사업 주체 및 개발 비용 부담도 누가 했죠? 토지 소유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라든가 건물 소유권 다 누구에게 있었어요? 토지 소유자에게 있었다. 차이점이 있죠? 예, 그런 것들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51쪽 맨 위에 보면 동그라미 5번에 또 무슨 방식이 있어요? 신차지 방식이라는 말 나오나요? 그래서 지주공동사업에 신차지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이라는 뜻은 옛날하고 같다는 거요, 다르다는 거요? 다르다는 거요. 그럼 옛날에 종래의 옛날에 차지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 하면 차지가 땅을 뭐 하는 거죠? 빌리는 겁니다. 땅을 빌리면 빌리는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 차지권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 거요. 이걸 권리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요. 차지권에 대한 대가를 주고, 그러면 남의 땅을 빌려서 여기다 건물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남의 땅이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차지권부 건물로 분양이나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래의 차지 방식은 이것은 단독 사업이에요. 남의 땅을 빌려서 개발업자가 건물 지어서 남의 땅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분양이나 임대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신차지 방식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지주? 공동사업에 속해 있죠? 그러면 이것도 차지 방식이라는 건 똑같아요. 차지 방식인데 땅을 빌릴 때 차지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즉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왜요? 이건 지주공동사업이니까 쉽게 말하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출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개발업자가 건물 지었겠죠? 자, 지었어요. 그러면 땅을 빌릴 때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차지 계약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고액의 지대를 지불하게 된다. 이때 고액의 지대라는 말은 결국 이건 공동사업이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성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대라는 명목으로, 왜 차지 방식이니까 지대라는 명목으로 수익을 배당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지 계약 기간이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토지는 원래 누구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죠. 그러면 토지는 당연히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돌려주고 건물은요 토지 소유자 거 아니잖아요. 그럼 시가로 사오는 거라고. 이렇게 이게 뭐다? 신차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주공동사업의 신차지 방식 보시면 개발업자가 토지를 뭐해서 임차, 차지 방식이니까 임차에서 개발하는 방식인데요. 임차할 때 권리금을 지불하진 않지만 이렇게 써놨죠. 이때 권리금이 차지권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데 왜 지불하지 않죠? 공동사업이니까. 그래서 땅을 출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불하진 않지만 차지 계약 기간 중에 토지 소유자에게 뭘 지불한다? 지대, 고액의 지대를 지불한다 그랬죠? 그게 수익을 나누는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불하고 나서 계약이 끝났다 그러면 토지는 다시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반환되고 건물은 시가로 양도된다. 그 말 이해됐죠 이제? 자, 그런 게 신차지 방식입니다. 자, 그 밑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그러면 여러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행하는 거다. 그래서 뭐 고속도로 이런 거 만들 때 어때요? 여기는 현대건설 구간, 여기는 뭐 대림건설 이런 식으로 어때요? 구간을 공구를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죠. 이런 게 다 뭐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법인이 참여해서 하나의 연합법인을 만들 수 있고 뭐 그 중에 하나가 대표법인이 뭐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요. 여러 법인이 참여했으니까 안정성이 있겠죠. 근데 나쁜 점은요. 아무래도 여러 법인이 참여하는 말이 많겠죠. 그 이해관계 조정하고 할 때 시간이 뭐 걸릴 수 있고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다. 자, 뒤로 넘겨서 152쪽 보충학습에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이런 말이 나오나요? 자, 우리가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이거는 영어 시험 문제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적어도 영어를 읽을 줄 알면 된다 그랬어요. 공공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필요한데 뭐가 정부의 예산이 한정돼 있다.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인 거요? 민간 업체를 끌어들인 거죠. 끌어들여서 이런 공공시설 좀 지어줘라. 그랬을 때 그럼 민간에서 이거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지어주고 나서 투자비를 어떻게 해서 할 거냐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 공공시설이 돈도 안 되는 거다. 자, 군인 막사, 뭐 도서관 뭐 이런 거다. 그러면 돈도 안 되면 지어서 트랜스퍼, 기부 체납이 있었나요? 아까 소유권 넘겨주죠. 누구한테? 정부한테. 그리고 투자비는 어떻게 해서 할 건데요? 돈이 안 되니까 리스료를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정부한테. 이렇게 임대료 형식으로 사전에 미리 약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지어서 주면 임대료 매달마다 얼마씩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부는 알아서 이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뭐 요금은 자기가 알아서 받고 정부가 약속한 리스료를 통해서 민간에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 뭐다? BTL이에요. 그런데 돈 되는 거면요. 이 지은 게. 민간에서 지었는데 요놈이 돈대. 뭐 고속도로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이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지어서 트랜스퍼한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퍼레이터 운영할게 이렇게 나갈 수 있나요? 직접 운영하겠다 그러면 운영에서 요 수익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이 시설 이용자에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에게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겠다. 이게 뭐다? BTO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게 가장 기본인데 여기에서 어때요? 바꿔서 BLT도 나올 수 있겠죠. 지어서 리스료 받다가 나중에 소유권 넘겨줄 수도 있고 뭐 BOT도 만들어지겠죠. 지어서 운영하다가 나중에 소유권 넘겨줄게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지어서 뭐 온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해서 계속 수익 챙길게 BO도 있고 다양한 게 나오는데 영어 읽을 줄 알면 된다. 이건 한글 문제가 아니라 영어 문제다. 자, 그러면 문제 봅니다. 자, 207쪽입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인데요. 틀린 거 1번. 공영개발 방식은 외부 효과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실패를 보전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을 통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맞나요? 공영개발할 때 개발하는 정부가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장 실패 이런 게 생기면 그걸 수정하고 또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2번 등가교환 방식이 다른 말로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등가교환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요. 건물을 지었죠. 그래서 기여도에 따라 어때요? 토지 건물의 지분을 서로 뭐 한다? 등가로 나눠 갖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 되겠습니다. 3번 사업 수탁 방식의 경우 사업 전반이 누구 명의로 행해져요? 토지 소유자. 맞네요. 그래서 개발 지분은 누가 가져가요? 토지 소유자가 이건 가져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 대행해주고 어때요? 수수료 받는다. 그렇게 알아달라 그랬죠.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 토지 신탁 방식의 경우 신탁 회사는 토지 소유자하고 약정해서 아까 수익증권 발행했죠. 그 수익증권의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해 준다. 예. 5번
대규모 개발이다 그러면 여러 법인끼리 컨소시엄 구성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중에 참여회사가 대표회사가 될 수도 있고 별도로 연합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자 18번 부동산 개발 방식 틀린 것. 공영개발에서는 토지의 취득에 있어 주로 매수 방식이 쓰이나요? 매수 수용 방식이죠. 공영개발 때 택지 공영개발할 때는 주로 수용 방식 매수 방식 쓰입니다. 1번 맞네요. 등가 교환의 경우에 개발이익은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기속됩니까? 맞는 말이죠. 예. 자 3번 사업 수탁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이 진행된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고요.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양호하다 그러면요. 자기 혼자 하는 게 낫지 뭐하러 남하고 나눠요. 그죠? 예. 맞죠. 5번 신차지 방식의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 그러면 토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유상이 아니죠. 건물이 아까 유상이라 그랬죠. 예, 이건 무상으로 양도된다. 5번이 틀렸네요. 자 19번 다음 중 부동산 개발 방식 틀린 거. 1번 토지를 매수하고 한지하는 방식을 섞어서 개발하는 게 뭐였어요? 아까 혼합 방식 또는 혼용 방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2번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경우 자금 조달과 개발 이익의 기속 주체는 당연히 토지 소유자입니다.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사업 시행 주체가 토지 소유자이므로 개발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된다. 그거 아니라 그랬죠.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돈을 서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에게 개발이익이 기속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3번이 틀렸네요. 4번 등가교환 방식이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대물로 공사비를 변제하는 방식 맞나요? 그게 공사비 대물 변제가 등가교환이라 그랬죠. 자 맞는 말입니다. 5번 토지 신탁 방식은 사업기간 동안 형식상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소유권 넘어간다 그랬죠. 예, 자 맞습니다. 틀린 건 3번. 자 20번 정부는 사회 간접 자본시설 확충을 위해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쓰고 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자 영어 문제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속되었다. 일단 B 한 다음에 T까지 나왔죠. 트랜스퍼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의 일정 기간 시설관리 운영권 인정하되 그걸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운영권 인정하되 그 시설을 누가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협약해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에 사용 수행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돈 받아요? 정부한테 리스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BTL로 가야 돼요. 만약 시설 이용자에게 돈 받았다 그러면 O로 가야 되겠지만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거는 BTL입니다. 자 2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 방식 옳게 나열된 거 기억번.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적어도 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 이런 말 나오면 환지 방식 가셔야 되겠죠. 예. 자, 니은번 사회 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속되는 방식이다. 지어서 일단 가지고 있으면서 어때요? 수익 얻는 거죠 지금? 오죠? 그 다음 맨 끝에가 뭐요? 트랜스퍼잖아요. 이해됐죠? 이건 BOT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것번은요.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하는 거. 그게 제3섹터 개발이라고 그랬죠. 공공기관이 인허가라든가 이런 행정적 부분 담당하고 민간은 자본과 기술을 정해서 상호 보완적 형태의 개발하는 거. 자, 넘어갑니다. 문제가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군요. 예, 쉬운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금방 보고 금방 풀었거든요. 한 달만 지나면요. 이제 22번에 1번부터 이제 그런가 막 이러는 거죠 이제. 자 22번에서 개발 방식 틀린가 물었는데 1번 보전개발이란 보전재개발 아까 배웠나요? 보전재개발이란 현재 대부분의 시설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맞네 보존이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존하면서 노후불량화된 용역만 싹 제거하는 거. 그리고 뒤에 있는 수복재개발은 노후불량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게 보전. 지금은 보이죠? 예. 한 달 후에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보전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 아까 열심히 설명했죠. 예, 그래서 1번은 바뀌어 있고 2번 사업 수탁 방식의 경우 사업 전반이 누구 명의로 행해진다? 토지 소유자 명의로 행해지므로 개발 지분은 토지 소유자에 기속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 받는 거라 그랬어요. 자, 3번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은 사업 시행의 주체는 토지 소유자지만 이익은 서로 나눠 갖는 거라 그랬죠.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에게 지분비율로 기속됩니다. 4번 BTO 방식은 사회 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트랜스포니까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넘어갔죠. 그리고 사업 시행자 일정 기간에 뭐요? 관리 운영권 오퍼레이트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은 맞고 5번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의 경우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 자금 조달 누가 한다고요? 신탁 회사가 하는 거다. 자, 23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옳은가 물었습니다. 1번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수익성을 검토한다. 타당성 분석할 때는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략적으로 하는 건 뭐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다. 2번 민감도 분석 어디서 배웠어요? 투자론에서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으면 찾아서 통제하세요. 그럼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그게 민감도 분석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이번에서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거. 그게 뭐였어요? 그게 흡수율 분석이라고 하는 거였죠. 소비된다는 게 시장에서 분양되고 임대되는 거니까 그 흡수율 분석이죠. 민감도 분석이 아니죠. 3번 지주 공동사업에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서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이건 아까 뭐였어요? 소유자가 알아서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위험도 자기가 다 떠안아야 되고 그래서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거 자체 개발 사업이라 그랬죠. 3번 틀렸네요. 자, 4번 사업 수탁 방식이란 신탁회사가 건설 단계의 부족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을 관리하고 위탁받은 토지를 개발하는 거. 뭐예요 이거? 토지 개발 신탁 이야기죠. 사업 수탁 방식은 누가 자금 조달한다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가 자금 조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번 당연히 틀렸고 5번 BOO 방식이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오운 소유권 갖고 오퍼레이터 운영권 갖고 됐죠? 예. 자, 따라서 옳은 것은 5번 이렇게. 그러면 24번하고 몇 번 문제가 남았죠? 25번 문제 남았나요? 자, 그 뭐예요? 그거 읽어보니까. 어디 이야기예요 그거? 우리 LQ라고 하는 거 배웠어요? 입직에서 배웠죠? LQ 어디에서 배웠어요? 앞에서. 예, 훌륭합니다. 뒤에서만 안 해도 다행이죠. 예. 앞에서 입직예수. 자, 몇 쪽인지 찾으세요. 제가 요약집을 잘 만들어 놨잖아요. 빠지는 내용이 없잖아요. 자화자찬이었어요. 자, 그랬을 때 LQ 입지계수라고 하는 게 있죠. 입지계수 또는 입지상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건 뭔데요? 그랬을 때 이건 특정 지역에서 찾았어요? 몇 쪽에 있어요? 52쪽에 있어요. 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산업이 얼마나 특화되어 있나 이거 알아보는 게 입지계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강의하면서 경제 기반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게 뭔데요? 그 도시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 있다. 기반이 되는 산업은 외부 지역으로 수출해서 그 지역으로 화폐 유입을 가져오는 산업인데 외부 지역으로 수출하니까 그것은 특화되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수출하는 산업이고 그 수출하는 산업이 그 도시의 무슨 산업이 되는 거다?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그러면 기반이 되는 산업을 육성하면 뭔 일이 생긴다? 그 도시에서 지역, 그 도시 내에서 화폐 유통이 일어나는 거, 즉 비기반 산업도 함께 성장 발전하게 된다. 즉 울산이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울산이란 지역에서 자동차 산업이 있는데 이 자동차 산업이 무슨 산업이라면 기반이 되는 산업이라면 여기서 어때요? 고용이 촉진되고 이러면
거기 있는 식당이니 꽃집이니 노래방 이런 데 잘 돼가지고 울산이란 지역 경제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요? 기반이 되는 산업을 찾아서 그걸 육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반이 되는 산업을 판별하는 방법이 뭐다 지금? LQ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LQ는 기반이 되는 산업 어떻게 찾는데요? 그랬을 때 뭐 울산이란 지역이 있으면 여기가 A 지역이다. 그러면 A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위로 간다 그랬죠? 자동차 산업이 I 산업이라 그래봐요. I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뭐가 있을 거다? 구성비 비중이 있을 거다. 그걸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전국에서 I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구성비하고 비교하세요. 이렇게. 그때 비교는 할 때는 고용이나 어떤 걸로 생산액 이런 걸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고용으로 만약 비교를 해본다면 전국에서 자 I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따져보는데 전국에서 I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총고용으로 따져보자. 총고용 중에서 I 산업에 고용된 인구수 이렇게 따질 수 있죠. 자, 총고용이 1000인데 I 산업에 고용된 인구가 100이다. 그러면 몇 퍼센트다? 10%. 그러면 전국에서 뭐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위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울산이란 지역에서 이렇게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비중이 있냐 하는 것은 울산이란 지역에 총고용이 있겠죠. 그 총고용이 100이다. 그런데 그 중에 I 산업에 고용된 인구수는 20이더라. 그러면 20%네요. 그러면 전국 평균보다 큰가요? 그래서 분모 분자 비교할 때 기준 1이니까 1보다 크면 이 산업은 무슨 산업이 된다? 외부 지역으로 수출하는 산업이고 그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이고 그 지역에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LQ를 찾는 것 정도는 좀 알아주세요라고 이건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11쪽에 24번 문제가 뭐예요? 부동산 수요의 원천은 지역의 산업활동이고 일정한 지역이 어떤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가 손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LQ 입지계수다. 자, 그러면 아래표는 전국의 전주와 평택 두 개 지역과 제지산업과 자동차 산업 두 개 산업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가상적인 지역별 고용자 수를 보여주고 있다. 전주와 평택 지역의 특화 산업과 입지계수로 옳게 연결된 거 이런 물었어요. 예, 뭐 일단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빨리 넘어가는 게 속편하긴 하겠지만 예. 뭐 언제 이거 하나씩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의미는 알고 가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뭘 보자고요? 그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전주 지역의 무슨 산업? 제지 산업이니까 요게 A 지역이 전주라고 생각하면 되죠? I 산업이 무슨 산업? 제지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서 총고용이 얼마예요? 1000이죠? 그 중에서 제지 산업에 몇 명이 있어요? 400이죠? 분의 이렇게. 자, 전주 지역은 전주에서는 총고용이 얼마예요? 400인가요? 제지 산업은요? 300.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 계산할 줄 아나요? 그럼 됐어요. 그러면 이제 LQ 구할 줄 안 거요? 됐죠? 하나만 더 구해봅시다. 계산 여러분 하시고 평택 지역에 자동차 산업도 있나요? 자동차 산업은 1000분의 얼마? 전체 1000분의 600이잖아요. 600이고 그 중에 총은 얼마예요? 평택은 600이잖아요. 600 중에 얼마? 500.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계산할 수 있나요? 됐어요. 그러면 하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적어도 LQ 구하나 뭐 이런 문제는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보시고 25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뭘 구하는 거라고요? LQ 구해서 이게 특화되어 있는 산업인가 아닌가 알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옳은 건데요. 맨 밑에 5번에 보면 뭐 입지계수를 이용하면 5번에 국가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특화된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나요?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옳은 거니까 답은 5번이에요. 그냥. 예. 근데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다 뭐 요걸 계산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다 풀리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213쪽 관리인가요? 예, 관리. 쉬었다 하죠. 예, 관리 잠깐 쉬었다 옵니다. 예.